네, 정치생쇼로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리 뽑으셨어요. 예? 머리 뽑으셨어요. 예, 예. 왜 뽑으셨어요? 젊게 보이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를 묶으셨습니다. 묶었어요. 왜요? 젊게 보이려고. 그래요. 젊은 게 좋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 그 친구분들 중에 할머니 되신 분 없어요? 있죠. 제 친구 중에는 할아버지 있어요.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손주 손녀 나온 애들 있어요. 아이고, 저는 아직 아직 임신을 안 해서 그렇지, 임신하면은 조카를 어떻게 되지? 조카, 며느리? 조카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 종손자. 예. 예. 저도 할아버지 소리 듣게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뭐 소식이 없어요. 예. 자, 여담이었고. 아니, 요즘에 우리가 민주당이 청년 정치인들을 우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경험과 또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점에 누가 거기에 그 반기를 들겠습니까? 특히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이런 꼰대는 민주당 안에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거 완장을 찾는 정치를 하면 안 되지. 박지원 위원장 얘기 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뭐랄까요? 말 한마디를 했는데 여기다가 성범죄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용납 못할 이 정치권에서 생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페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점점 증강해 나가는 현실을 제가 보면서 이거 정말 안 된다. 그리고 게다가 또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다는 게 짤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짤짤이. 이거를 엉뚱한 단어로 오해해가지고 그 음란한 말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제가 최강욱 의원하고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만 또 그 양반 하는 방송도 많이 보지만 그렇게 품격 없는 얘기를 공연한 자리에서 하는 양반이 아니에요. 그 양반이. 아니 그러면은 그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듣고 오해가 있다 그러면은 오해를 없애는 방향으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 새끼가 저런 말을 했어요 이러면서 막 사람을 생매장을 하려고 하는 이 문화를 보면서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나올 만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히는 게 저는 잘못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입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당의 지도자입니다. 당의 지도자 자리를 흔히 하는 정치적 배려라든가 또는 이 청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줬다라는 것 자체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하나의 좀 자충수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저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영입, 할당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걸 하나의 상징 조작하듯이 당대표급이라든가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좀 전모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다 그걸 또 그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희롱이라는 거를 바로 그냥 징계위에 해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이제 그걸 다 지금 받아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문제가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바로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보여서 그것이 또 언론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거는 최소한 저희가 그런 걸 들었으면 이 최강욱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게 좀
오해가 풀렸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좀 문제가 되면은 이제 적절하게 일단 당사자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당밖에 누구랑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를 좀 무시하고 그냥 그 말을 했다라는 거 가지고 바로 그냥 즉각적인 반응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현 상황을 보니까요. 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징계에 회부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징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라고 그랬다.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흘러나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니 그 말이 증폭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 말 자체가 뉴스거리를 양산하고 또 그렇게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런 정말 그 초보 운전만도 못한 이런 행보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메시지 관리가 안 돼요? 그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그냥 조용히 당직자이 많잖아요 주변에. 네. 불러다가 이런 말 했다는데 이거 좀 어떤 상황이냐 경위 파악을 해야죠. 경위 파악을 시켜야지 무슨 징계를 오느네. 징계 검토를 먼저 하는 정치 경험이 없고 네. 조직 활동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은 메시지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저기 저 대학생인 박성민이를 불러다가 최고위원 시켰으며 똑같아요. 계속 그래서 당이 어려울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뭐 당내에 이런저런 게다가 또 이 수구 언론들이 만들어낸 이 저 프로파간다를 갖고 그거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박성민이나 이런 저 박지원이가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언론이 또 받아쓰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한다. 이래서 당은 한 방 더 먹고 이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상징적으로 당이 영입해 왔기 때문에 이 박지원 위원장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게 이게 논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히 흔히 쓴소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쓴소리라고 해서 이제 조금 밖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쓴소리가 당의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되고 그것이 자기 생각을 주위 사람들과 조직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작동하는 출발점이 되면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언론 발악이용, 언론에 한 줄 나가기 위해서 하는 쓴소리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나쁜 정치가 되거든요. 저는 조금 밖에 중에 조홍천 의원 저 인정하겠어요. 왜? 조홍천 의원은 원래 보수적인지를 알고 데리고 온 사람이고 원래 검사 출신인지 알고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언론 발악이용 정치 이런 것으로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하는 이 정치 행태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차하면 이게 언론에 한 줄 나가기 위한 습관성 정치가 될까 굉장히 사실 좀 우려가 되고요. 이게 즐기는 거야? 거의 이 수준이면은 흥분하지는 마시고요. 아니 진짜 아니 선배님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좀 평소부터 했었는데 이런 사악한 패미 정치입니다. 뭐 무슨 예를 들면은 헛소리를 하든 뭐 그게 저 실언이든 간에 여기다 성범죄를 뒤집어 씌우면은 그 정치는 완전히 목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조심 입조심 시키는 게 이게 공산당 빨갱이 잡던 정치 아닙니까 이게? 그게 전혀 아니죠. 메카시즘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메커니즘이에요. 예, 그게 맞는데 원인 제공이 민주당이 고맙다고 영입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일단은 그 자리에 자기가 수용을 해서 그 자리에 지금 뭔가를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면 본인도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이거 지금 언론에 완전 밥이 되고 있어요. 박지원 공동위원장 무슨 말 하나 이것만 지금 언론이 떼거리 메시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떼거리 메시지죠. 그런 사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박용진입니다. 박용진도 그래요. 지가 이 수구 부패 언론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더 주목받으려고 계속 당내 인사들 디스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나쁜 정치라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그런 분들 볼 때는 과연 그 사람이 쓴소리한 만큼 외부에 이 투쟁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싸웠는가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분이 당내 쓴소리 한다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상습적으로 보수 언론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당내용 쓴소리 많은 사람들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당 행위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근데 이 민주당이 얍삽한 정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약간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을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피해 나간다고 할까? 그게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도 초선 어적이라는 방패를 통해서
그 책임을 좀 피해 나갔었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사실은 이제 누군지 그걸 좀 밝혀낼 필요가 있고, 지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원주갑의 전략 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도 지금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게 좀 요새 이제 좀 잘한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사실은 이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당 대표에 준하는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크게 실수 안 하고 잘한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그 국회의원 그 보궐에 공천을 한다? 이건 지금 당원들을 완전히 정말 우습게 하는 처사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최이배 의원도 이제 개항을 뭐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최이배 의원이 민주당 얼마 했습니까? 민주당 원래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안철수당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안철수당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간 것도 넌센스고 참 제가 최이배 전 의원이나 박지원 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으로 추천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참 말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답답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 원주갑이죠, 지금 이광재 의원 지사로 출마하는 그 자리에 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을 전략 공천을 한다면 이 기초 광역 단체장부터 기초 광역 의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진짜 이 사람을 모시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난감하게 지금 지역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중앙의 일방적인 독주.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상대가 박정하 그 전 청와대 대변인인가 행정관이거든요. 박정하. 네. 그래서 저 국민의힘에. 네네. 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박지원으로 내보낸다 이런 지금 심산인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디를 내보낸다고요? 원주갑. 원주를 왜 포기해? 원주가요 강원도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세가 제일 강한 곳이에요. 그 바로 지금 현역이 바로 이광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광재 세력은 어디 갔어요? 그거 버린다고? 박지원을 내보내고? 야, 이게 진짜 미친 게 아닙니까 이게? 그걸 진짜 지금 당 주변에 이게 파다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을 내보낸다? 네네네. 버리는 카드로? 버리는 카드인지는 그렇게 되지는 모르겠어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예. 근데 박지원 씨가 뭐 거기 원주에 무슨 뭐 연고가 있어요? 그쪽에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가 출신. 당직자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직자야? 당원. 강원도 네. 출신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원창묵 시장이라고 네. 현재 그렇죠. 그 삼선에 있는 민주당 시장이 네.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박지원 위원장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럴 줄 몰랐던가. 그럴 가능성이 이 흔히 하는 이 페미적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 걸 알면서도 사실은 임명을 한 겁니다.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렇게 박 선배님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박지원 같은 사람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요구가 뭡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선 때 그 개딸들이라든가 이 지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또는 뭐 이렇게 청년에 대한 접근 방식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 자리가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줬어야 되는가?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당 대표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일의 끝을 보는 자리예요. 그냥 내 의견을 재미삼아 툭툭 던지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지. 그런 자리에 갈 만큼 훈련이 돼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벤트 효과로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벤트 효과로서 써먹는 자리를 당대표까지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현재 이 박지원 대표 인사를 했던 지도부라든가 기성 정치인들이 공동 책임이 다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대 그 개딸이라고 표현하는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데 박지원이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맞냐 이거죠. 그거는 그 등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불꽃 추적단으로 해서 그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이 사람을 갖다가 그 개딸들의 어떤 지지의 어떤 상징 인물로서 우리가 임의로 그냥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20대 개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사람이 아니 대표성을 띱니까? 박지원이 그렇게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에요? 그 추적 불꽃단에서 활동을 한 거는 어쨌든 인정받을 만한. 아니 그래서 그 공익적 활동은 그렇죠. 공익적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민주당 지지의 어떤 새 확장의 어떤 상징적 대표하는 인물이냐,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이냐, 이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전 너무 감사하죠. 우리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뜻을 모아주고 그 고마운 마음을 너무 뭐 정말 가문팔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박지원 때문인가? 아니, 박지원 덕인가? 그리고 지지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20대 남성들은 확 빠졌지만은 20대 여성들의 경우나 30대 여성들의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과거와 같이 아주 견고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박지원한테 뭐 고마워한다든지 박지원을 뭐 무슨 뭐 어떤 상징적 존재로서 20대 30대 여성들의 지지에 어떤 뭐 큰 공헌을 한 상징적 인물 뭐 심볼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의문이고요.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아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팩트가 확인되면은 박지원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돼요. 아니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해야 된다. 금방 말씀하신 자기가 것처럼 공식화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예. 그래야 최강욱을 왜 상처를 내요? 왜 기스를 내? 우리 사과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 있고 예. 두 번째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징이라고 안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박지원이 상징이라고 만들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이라고 만들어 온 책임에 있어서는 뭐 전 당대표, 전 대권주자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과도하게 박지원을 드러내야 될 사람으로까지 비판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비판해야 될 대목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리더십에 지금 뭐랄까 그 공간 진공 이런 형태로 지금 전달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아까 그 말씀하신 박성민 그 비서관도 도대체 선거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지방선거 때 좀 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후보라도 나와서. 예, 박성민 그 지금 비서관 뭐 1급인가 그랬잖아요. 지금 1급으로 데려갔어. 1급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철이가 데려갔지.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금 다 빨리 나오셔가지고 지방선거 빨리 보훈하세요. 얼른 당원들에게 빨리 보훈하셔야 돼요. 아니 그 김한규는 또 뛰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거는 정확하게 사실은 해야 되겠는데 이철이가 데려간 건 아니고요. 네. 이낙연 대표 추천입니다. 박성민은. 그래요. 근데 이철이도 상당히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네. 아유, 저는 제가 혐오하는 건 페미니즘도 아니고 뭐 여성도 더더욱 아니고 저는 이 나치즘이에요. 나치즘. 그냥 페미니즘에 어떤 동의하는 사람은 좋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데 n분의 1이어야지 자신의 그런 어떤 신념을 갖고 그걸 무기화 도구화해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함부로 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곤경에 빠뜨리고 당을 전체적으로 공포에 지배당하게 만드는 이거는 민주공당의 그 이 기풍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연히 절연하지 못하면은 아니 결연히 절연해야 되는데 네. 누가 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페미니스트들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은 쉽게 그렇게 절연할 수도 있는데 청년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누가 그러면 이 상황들을 이용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역시 공범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이대남들을 이용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의 그 기득권으로서의 여성 페미니즘 운동이 이 정치권의 낙하산으로 이렇게 막 꼽혔던 상황들과 네. 지금의 개딸들로 상징되는 청년들과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르다고 봅니다. 네. 다르다고 봐요. 예. 그 개딸들의 그 현상을 보면서 그 감동했던 부분이 그 비판 대상인 정치인한테도 막 뭐 격려의 문자를 보내면서 이 자세거든. 열린 자세. 한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확장성?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라면은 사실 정말 이 당을 살리는 개딸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감시하다가 딱 하나 걸려. 그러면 본보기로 그냥 아주 회를 뜹니다. 포를 떠요. 어?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박지원 위원장이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원죄는 기성 정치인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실수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잘라내자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 제가 드리는 그러나 거예요. 그 당의 일원으로서 그 n분의 1로서 그 또 임시로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박지원한테 그런 칼을 줬습니까? 아무나 목 치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 박진영 선배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서 당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부지 그 사람한테 지금 뭐 당원으로부터 한 표라도 얻고 지금 그 지위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기 송영길 전략공천으로서 이제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했다가 안 된 게 뭡니까?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표도 받지 않고 비대위 당대표가 된 윤호중 지도부 니들 멋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권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누가 박지원 씨한테 그런 권력을 줬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그 검찰개혁법 통과한 이후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송영길 후보가 지지율이 더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비대위가 질 것인가? 송영길 개인에게 지라고 할 것인가? 후보에게 지라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박지원 씨가 정치를 할 거면은 좀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야 된다.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정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는요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그 맨날 이렇게 갔다가 영입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자리 주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오래 가는 거 못 봤어요. 거의 다 사라져요, 그냥 다. 참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아니 박지원 씨가 이렇게 무슨 초등학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선생님으로서 뭐 너 이 말하지 마 저 말하지 마. 장혜영이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랬죠. 뭐라고 그래서 뭐였지 눈 관련해서 뭐 추미애 장관이 외눈이라고 얘기했더니 네, 맞아요. 그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체를 다 보지 못한다는 표현에서 그렇게 쓴 건데 장애인 비하라면서 장애인 또 비하라. 빨간 줄을 그어요. 아니 우리가 장혜영이한테 무슨 언어 지도를 받을 일이 있습니까? 언어 지도 시켜달라고 우리가 장혜영이 국회 보냈어요? 내가 보낸 적은 없지만은. 정말 이것들이 아주 그냥 시민들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막 군림해서 지도 편달을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야 너희들한테 왜 우리가 그런 권력을 줬니? 그리고 장혜영 너 21등 했잖아. 당원 투표에서 21등 해놓고 무슨 2등인 양 행세를 해. 정의당은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2등 1표제가 무너졌는데 무슨 정의야 정의는. 그렇잖아요. 20대 여성 이 사람한테 주는 표는 한 표야. 그러나 40대 남성 50대 남성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표는 뭐 0.3표, 0.5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장혜영이한테는 가중치를 줬으니까. 그렇죠. 가중치 주면 그렇게 되죠.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정의는. 아유, 제가 이렇게 너무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그 박지원 문제나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박성민 문제는 우리 당의 뭐 진보적인 의원, 보수적인 정치인 막론하고 다 똑같이 그 수준이에요. 이벤트 정치 수준의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진작에 이벤트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못 놓아 얘기하셨잖아요. 박진영 선배가. 예. 좀 새겨 들읍시다. 이벤트 정치 당장은 보기 좋고 당장은 좀 뽀대가 나는 것 같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니 박지원 씨가 얼마나 정치를 배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목에서 튀어나오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막 용트름을 했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박지원 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강욱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게다가 또 지금 이 검찰 정상화 국면에서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 최강욱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정말 그런 말을 했거나 혹은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나 경위 파악도 안 하고 징계 운운하니까 그냥 얼마나 좋아요 저 수구 부패 언론들이. 아이고 그걸 또 뭐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스스로 너무 참 초라해지는 거예요. 네. 비대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또 사과해라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당원들이 자꾸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너무 힘들어. 대선 패배 진짜. 이후로 죽고 싶어 진짜. 그런데 그 불을 질러 자꾸. 그러니까요. 우리도 우리 자존심을 좀 지키면서 높은 수준의 정치를 좀 보고 싶고 우리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니 이 얘기는 맞습니까? 장철민이 비서실장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네, 그 사람이 계속 바람 넣고 이 말하라고 뭐 시켰다 이런 설이 돌고 있는데 아니겠지 설마? 네, 제가 참 말할 수 없는 참 힘듭니다. 네. 맞아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비서실장은 맞았던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메시지 마사지를 많이 해줄 거예요. 언론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아니 그러면은 좀 그 경험 좀 있고 우리 그리고 편집하는 걸로 하고 내가 이야기 좀 해드릴까 싶은데 미치겠네 진짜. 경험 좀 있고 네. 그리고 이 발언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날지를 알만한 분, 뭐 박진영 선배 같은 사람도 뭐 대표적으로 그럴 텐데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좀 거쳐서 목구멍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어린 세자죠.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참 아주 이런 선거 판세도 굉장히 좀 위태롭고요. 또 이 유권자들이 특히 지지자들이 신나지 않고 말이죠. 자, 우리 이은영 소장님. 네.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은 경기도가 다시 또 붙어가는 양상이고, 네. 뭐 다시 김은혜가 앞서는 그런 그 현상도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예,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서울은 더 벌어지고 있는 예. 양상이고,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일단은 그 검찰개혁법 처리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여론조사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이전 조사보다 격차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까지 격차가 지금 벌어진 흐름으로 나왔는데 그 당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렸기 때문에 특히 그 공천 과정에서의 그 모습이 반영이 돼서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일부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 신나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게 열심히 막 뛰어도 그 어떤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치. 예.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박빙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게 윤심이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좀 약간의 이벤트가 이 약간의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구도 자체가 이 김동연 후보는 약간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 윤심과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 다 이 명심과 윤심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 김동연 후보가 이제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 대장동이나 이런 거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허공에다가 총 쏘는 약간 그런 지금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김동연 후보는 윤심을 계속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프레임 속에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박진영 교수님이 계속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그 어떤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모아져야 된다라는 그 흐름 속에서 경기도는 제가 볼 때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좀 선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은 지금 삼자구도예요. 이정미 지금 후보가 시장으로 나와서 5%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5% 많이 나와요. 위험한 수준이에요. 거기가 원래 저 인천이 이 노동자들이 공단이 있어서 세잖아요. 그래서 이 삼자구도 속에서 지금 박남춘 시장이 조금 합치면은 거의 비등비등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상황이. 만약 그렇게 해서 지면은. 그래서 인천도 지고 뭐 최악의 경우 경기도 지고 서울도 지고 그러면은 정의당 참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정말 참 좋겠어요. 지금 인천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구도가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고문의 개항 출마 이야기를 빨리 결론을 지어서 그쵸. 출마를 시키던가 첫 번째. 자, 안 되면은 그렇게 주기 싫으면 그 지역구를 이정미 줘버리던가.
그렇게 해서 이정미 자연스럽게 이정미와의 단일화를 만들어 버리든가 그런 어떤 결단들을 빨리 해주는 게 저는 묘수라고 봅니다. 묘수네요. 상상력이 탁월하시대요, 진짜. 네. 탁월하지는 않고 제가 박남춘 시장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속에서 그 지금 이재명 고문께서 개항으로 나올 때 경기도가 조금 그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권이 다 지금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이슈예요. 근데 인수위가 이 부동산 이슈를 지금 계속 정리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재명 고문께서 인천 개항으로 나오시면 이제 그 판이 좀 빨리 정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근데 나오실 경우에 경기도에게는 이 선거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결정을 해서 뭐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하면 빨리 이제 이게 조금 안정세가 되겠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법률적으로는 뭐 경기도에 가도 어디 가도 아무데나 가서 선거운동 할 수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때 그랬다가 망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한번 경기도 오시는 것도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그 고문이 분당 출마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거는 좀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정치는 현실입니다. 당선 가능성도 낮고 그 다음에 분당에 출마하는 순간 김은혜가 얼씨구나 하고 대장동 이슈를 엄청나게 끄집어낼 겁니다. 그것을 또 보수 언론이 받아 적을 거고요. 또 검찰과 경찰이 부안해동해가지고 수사의 정보들을 흘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당에 출마하는 것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천 문제는 하신다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논란을 빨리 잠재우는 겁니다. 왜? 지금 민주당 내에 지도부가 논란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프로세스를 없어요?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성남은 안 나가시는 걸로 정리가 네. 된 상황이고 개항으로 나가냐 안 나가냐 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경기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인천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항에 나가는 거는 박남춘 시장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슈가 되고 그렇죠. 우리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재명 고문께서 나가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천? 네, 개항. 그러면 지금 당원들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1분에 한나씩 글을 올린대요. 이재명을 개항하라. 그럼 빨리 정리를 해서 나가는 쪽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뭐 지금 개항하라 말하고 있다가 한 2주쯤 뒤에 이제 막 공론이 됐을 때 나가겠다 하면 좀 너무 늦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나와서 본인 선거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좀 붐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윤호중으로 뭐가 붐업이 되겠어요. 지도부 가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윤호중이 뭐라고? 용산도 한번 가셔야죠. 용산도 한번 가셔가지고 내가 참 죄송하다. 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이 용산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도 않았을 건데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셔야 돼요. 이재명을 개항하라. 그다음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저기 농담 비슷하게 정봉주를 분당하라 그랬더니 아예 전혀 취급도 안 하더라고. 분당에 정봉주 의원이 갈 수도 있나요? 그냥 뭐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됐습니다. 자, 저기 현근택을 제주하라 이런 거. 아유,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됐어요. 예. 작년 초만 해도 오세훈 나오면 땡큐지. 오세훈이가 뭐라고 고민정한테도 줬는데 이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특히 보면서 국회의원 선거 문제에 대해서 지역 연고성을 자꾸 따지는 거는 국회의원이라는 본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아니 울릉도 살아도 제주도 그렇죠. 출마할 수 있어요. 제가 늘 그 선거구제 개편할 때 주장하는 게 강원도 양구하고 전남 신안 그다음에 저기 경남 함안 3개 합쳐서 지역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 좋네 그것도. 예, 국회의원이 지역의 땅덩어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거창하게 헌법기관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까? 지역개발 논리로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개발은 이미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천으로 나갈 확률이 제일 높은 건데 경기도 선거 또 놓치면 안 되는데 경기도 도정평가 지금 해도 좋게 나옵니다. 이재명이 잘했다. 60한 4~5% 정도 잘했다라는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바람을 어떻게 좀 이어갈 수는 없는 건지 왜 이렇게
좀 어려운. 잘 될 겁니다. 지금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그 국토부 내정자 그 오등봉 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 네. 이게 거의 제주판 대장동이잖아요. 아유 대장동은 저 환수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거의 뭐 더 건수가 많았죠. 거기는 8.9%. 그렇죠. 그게 때문에. 못 넘으면은 수익률이 그 정도 못 넘으면은 그냥 다 그냥 사업자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장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 포토샵 하면은 뽀샵 하면은 그거 안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주 그렇게 지금 불리한 저기는 아닌데 판세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지도부가 이 어떤 당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기 김동연 후보께 하나 조언 드리자면은 중앙 정치 하셔라. 경기도지사 선거인데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윤석열 당선인과 싸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메시지 네네. 나오는 거는. 좀 더 서울에 와서 좀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사람을 찍으면 윤석열한테 한 방은 먹일 것 같다. 라는 그 민심에 불을 질러야 된다고.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또 심판의 정서가 정말 가득한 상징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열심히 발언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또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쪽 당하고 각을 많이 세워야 될 것이고요. 야,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호남이고 영남이고 또 경기도 충청 가릴 것 없이 막 다니면서 그 후보자들하고 돌아다니던데 이게 뭐 아니 그 대통령 당선자도요 그 활동은 다 그럼요. 아니 국가 예산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저렇게 당선인이 전국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의 특징이 법률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지탄 받든 말든 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선거 때 지방 돌아다니면 얼마나 재밌어요. 가서 또 지역에서 맛있는 거 맛집 먹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햇볕 쐬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지금 또 우대 받고 우대 받고 막 막 환호해주고 네. 이걸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쪽은 그 선장이 없잖아요. 선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후보 선장이 혼자서 있죠. 선장이 돌아다니고 박지원이잖아요. 선장이 박지현인가요? 네. 무서운 분이네요.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저 지금 선거전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이재명 나오지 마라. 저기 뭐 좀 더 자숙해라. 이러고 있어요. 자숙은 무슨 아니 뭐 귤입니까? 자숙하게? 빨리 좀 어떻게 교통 정리하고 이재명 고문도 이제 더 기다릴 것 없이 좀 나오실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져야지 그게 이재명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이제 리더십이 제일 안 먹힐 때가 언젠가 하면은 네. 고만고만할 때가 제일 안 먹혀요. 우리 뭐 옛날에 뭐 칠룡 그리고 뭐 일곱 난장이 이런 표현 썼잖아요. 네. 그럴 때가 리더십이 제일 안 먹히고 리더십이 제일 잘 먹힐 때는 언젠가 하면은 양자 대립할 때요. 두 명이 싸울 때 YS DJ 그렇지. 이렇게 싸울 때 네. 상호 경쟁이 되거든. 네. 지금 당에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이게 없어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이게 이재명 고문 원톱으로 있는 상황이 다음 대선까지 쭉 이어지는 게 그것만도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경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 또 판을 키우고 네. 또 흥미도 그렇죠. 진작시키고 예 그럴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요. 그 저기 선거 얘기도 좀 해봤는데 송영길 후보 좀 붐업할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지금 현저히 지금 밀리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박영선 후보도 뭐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액션이었다고 봅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안 나오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인증한 꼴이 됐어요. 그냥 초장부터 이번엔 저 안 나갑니다. 아무튼 지난번 보궐선거로 저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고 봅니다. 초장부터 이렇게 탁 선을 그었다면 좋았을 텐데 조금 좀 간을 보는 듯 하다가 안 나가. 이러니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이번 주면은 민주당도 공천이 수도권 뭐 지방까지 해서 다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송영길 후보가 공천자들하고 전진대회를 한번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 인천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서울의 기초광역 단체장들하고 좀 스킨십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당대표를 하셨지만 그렇게 직접 이 밑바닥에서 뛰는 이 시도의원들하고 시구의원들하고 접촉은 스킨십은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전진대회를 좀 어디 산속 같은 데 가서 주말에 좀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별도의 한번 자리를 어떻게든 좀 순회를 하시던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또 한 번 또 용기를 주는 그런 거를 해서 일단 지지층부터 결집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지금 지지층이 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검수완박 법안, 검찰개혁 법안 처리 때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착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지금 또 그렇게 또 몰아갈 거고 그렇게 얘네들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리더십의 지금 공백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처한 운명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에 쟁쟁했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은 이제 좀 약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시면서 떠나가시고 그다음에 586들이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이양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밑에서 새롭게 성장할 후배들은 아직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진공 상태니까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어쨌든 결집을 하는 그게 한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저 글쎄요, 뭐 이미지라는 게 참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정치하면서 만들어진 이미지도 있고 이번에 또 이 공천 과정에서 만들어진 또 이미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풀 수 없어요. 남는 방법은 유일하게 저는 강력한 반윤석열 투쟁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선을 흐트리지 말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도가 떨어진 거는 용산이거든요. 그렇지. 용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직접 출퇴근도 해보시고 그렇지. 시민들 출근 시간도 한번 재보고 그다음에 국방부 탑이라도 한번 올라가시면서 강력한 투쟁을 하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재밌는 게 그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지금 그 국방부까지 그 아주경제인가 거기 기자가 르포를 했더라고요. 7시 10분에 출발했더니 17분 만에 도착을 하는데 신호가 17개인데 그 저기 반포대교 거기가 굉장히 막히고 녹사평 막히고 이런데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벤트를 해보는 거죠. 그거 좋네. 네. 예. 직접 한번 7시에 출발을 해보시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이게 그 윤석열의 그 행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윤석열의 동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동작대교 부근 반포대교로 보입니다. 반포대교하고 동작대교 강변북로 이제 저쪽에 그 성산대교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고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야. 성렬이 지나가라고. 예. 그 매일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선이 파악되면 동선이 파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길로 다닐 수가 있나요? 갈 때마다 이렇게 2호란을 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교통 통제 다 하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교통 불편 안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시민들에게. 네. 예. 그거는 원래 대통령은 다 그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헬기 타고 다녀요. 아니 근데 헬기는 뭐 다니는 곳이 이제 좀 먼 곳을 그렇게 그러니까 다니는 시내에서 건데 헬기는 못 타니까. 시내에서 시내로 헬기 타고 간다는 거는 좀 킥보드 타고 다니면 어떨까요? 다양한 길로 킥보드 예. 타고. 아니 그냥 다리- 청와대 들어가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뭐 저기 청와대 가서 만찬도 하기 싫다는데 밥도 한 끼 먹기 싫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야, 그것도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영빈관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옮기더라고요, 지금. 용산 중앙국립박물관으로. 정말 가기가 싫은가 봐요. 그 근처나 한 발짝도 들이기 싫은가 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은 다 이제 좀 무속을 연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래 보입니다. 예, 그래 보여요. 뭐 다른 게 상상이 안 돼요. 예. 정말 참. 알겠습니다. 이 공천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공천 현재 뭐가 좀 몸살을 앓는 것 같은데 가장 좀 나쁜 방법은 뭐냐면은 컷오프가 불가피할 수도 있죠. 정말. 그런데 그건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컷오프가 만약에 되더라도 그래도 결국엔 출마
할 마음으로 또 민주당도 홍보해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주장했는데요. 뭐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공심이 없어야 됩니다. 공심이 없어요. 공심이 없애고 자격심사위원회만 두고 자격심사 끝나면은 1차 경선 다 붙여서 2명 딱 잘라서 결선 투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자격심사위원회든 정당의 그 의사결정 주요 구조에서 의원들을 다 빼야 됩니다. 그렇지. 원외 정당화 시켜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의 대여 투쟁이라든가 입법 투쟁에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시도당 구조는 원외 인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 방식이 맞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의 영향력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줄어들죠. 네. 그게 열린우리당 때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만들었던 시스템이에요. 가장 민주적입니다. 그게. 아니, 지금 뭐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이 시군구 또 시도 의원들 다 저희 국회의원들 시다발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놓고 말해.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광명의 박승원 시장이 초선인데 아무 이유 없는데 처음에 컷오프 됐어요. 왜? 평판이 안 좋아. 그럼 뭔 말이야? 평판이 안 좋다는 게 뭐 데이터로 나오는 거 여론조사하면 1등 나오는데. 평판이 안 좋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은영 수장님도 어디 봐서? 어디서 들었어요. 그게 소문이 이렇게 쫙 금방 나요. 그 평판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니까 평판이 안 좋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평판이 안 좋다. 야, 이씨, 이연령, 비연령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지.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그런 인상 비평이 어디 있어? 아니 정당 공천은 과학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인상 비평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코미디예요. 2014년에 저도 이제 단체장 공천에 한번 일을 실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본인이 비리 연루자, 그 다음에 친인척이 비리 연루자, 그 다음에 측근 공무원이 비리 연루자, 그 다음에 언론에 비리 연루돼서 몇 번 기사가 났던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최소한의 뭐 그런 데이터 기준이 아니고 흔히 하는 세간의 평가처럼 아니 기준은 있어요. 지금 뭐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기준은 있는데 이제 그 세평에 주로 많이 의존을 하긴 하죠. 그렇죠. 세평에 의존하는 포션이 뭐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공심위에서 여론조사 적합도 비용이 40%거든요. 그 나머지 60%는 뭐냐? 국회의원과 공심위원회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20% 이상씩 점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20% 이상 점수 차이가 나면은 그건 전략 공천에 가거나 또는 컷오프 시켜버리거든요. 네. 왜 그래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을 본인과 이렇게 뭐 어떤 입장의 차이에서 맞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이 친구를 이 지구요? 이 친구가 만약에 더 커서 뭐 나하고 국회의원 자리 놓고 경쟁 벌어지는 일 없도록 하려고. 근데 대체로 기초 단체장하고 국회의원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잠재적 경쟁 관계는 맞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지금의 그 제도화된 이 틀은 그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세게 들어가죠, 사실.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아쉬운 점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적폐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민주공당에서. 때 그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이거 힘을 너무 빼버리면 지역에서 관리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당은 그런 수직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약간 해체를 시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3선 금지 조항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내가 2번 이상 안 한다고 하면 잠재적 경쟁자고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아, 그러네. 네, 네. 네. 그래서 난 재선까지만 한다. 이 정도라면 키울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선진국들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당원 중심 정당이에요. 특히 이제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있고 없고의 의미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당원들에 의해서 지역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는 지금 민주당이 100만 당원 시대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100만 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터전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아니 그 지역마다 시도마다 이렇게 룰이 다르고 그렇죠. 룰도 룰이지만은 이런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컷오프를 하는 이런 법 쓸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지역이 완전히 망가져요, 진짜로. 너무 엉터리라 이제 정치 제도를 우리 짤 때 보통 3S라고 합니다. 네. 심플. 네. 무조건 간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알기 쉽게. 네. 두 번째는 심볼. 이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정의. 이번엔 정의로운 공천이다. 네. 아니면 이번엔 청년 공천이다.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세이프티. 안전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근데 이 기본 원칙 이거 이제 정치학 개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이거 다 어기고 있어요. 지금 하는 수준이.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쪽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런 공천 과정에서의 몸살은 계속 알아왔는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그 이제 그러니까 호남이나 이게 지방 있잖아요. 지방의 군 단위에서 그 이제 권리당원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지금 거의 다 공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40%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 통신사의 주소 변경을 해가지고 네. 표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그래서 특정 후보를 이제 여론조사할 때 표집이 될 수 있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집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천 장난이 최근에 좀 발견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모집 단위 한 15,000에서 2만 정도거든요. 네. 한 150명에서 200명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통신사에다가 주소 변경을 해갖고 저쪽 A 지역에 사는데 B 지역에 산다로 바꿔놓고서 아이고. 이게 표집에 들어가면 이게 영향을 직접 줄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건 완전 조작인데, 그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네. 이제 그런 작전이 먹힐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직접 투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 투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안 되면은 지금 직접 투표를 ARS로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그 국민의 그러니까 지역민에 대한 여론조사 아예 진짜 좀 없애고 당원을 중심으로 당원을 일반 당원까지 넓히면은 숫자가 좀 많아지거든요. 호남 같은 데는 뭐 충분히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있죠. 그렇죠. 어차피 네. 공천이 당선인데. 아, 그렇죠. 거기가 예선이 결선이에요. 호남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원들에게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한 최소한 2, 3회 이상씩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완전 그 규정을 만들어야 이번에는 돼. 뭐 아예 뭐 토론도 없이 없어요. 뭐, 없어요. 당장 경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는 거는 그는 잘못이 민주당스럽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IT가 지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줌이나 이런 걸로 무조건 토론을 뭐 2회 이상 후보들을 다 붙여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선 이런 그 토론 받는 게 인정이 돼야지만이 그렇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이야, 참 갑자기 보스 정치 시대가 그리워져요. 그때는 총재님 한마디면은 뭐 그냥 아주 일사불란하고 질서 있게.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심볼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공천은 야 윤심 공천이야. 이렇게 국민의힘은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힘이 실려. 그렇죠. 현직 대통령님께.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윤심 실렸다니까 그냥 쭉쭉 올라오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여기는 2심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다른 아니죠. 2심도 아니고, 또 다른 윤심, 윤호중의 윤심, 거기도 아니에요. 박심도 아니고, 잡심. 잡심. 이러니 힘이 안 실릴 수가 없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보수 정치로부터 뭐 탈피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2002년, 저쪽은 2016년 박근혜를 끝으로 보수 정치가 끝났다고는 하지만은 다시 복원됐잖아요. 그럼요. 여기 이제 저당은 복원됐고 이 당은 2002년 이후로 정말 중요 선거마다 크게 진 적이 더 많이 있었고 그 박근혜가 워낙에 개판을 쳐가지고 결국 탄핵이 돼서 한동안 또 연전연승의 그 가도를 걸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참 다시 헤어나올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정치 리더 혁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맞아요. 비교를 해볼게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가 아스팔트 보수, 그 다음에 이대남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도부는 나름대로 혁신성을 꾸준히 만들어 가려고 해요. 물론 이준석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근데 민주당은 보세요. 당원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당원들이에요. 근데 지도부는 그 당원들의 정치 의식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지도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 경험이 짧고 그다음에 정치를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 자꾸 지도에 리더로 세우니까 이게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광고 좀 하고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열불 내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네, 배가 고픕니다. 이럴 땐 그린 스무디로. 예. 자, 비타샵 블랙 스무디 그리고 그린 스무디가 다시 저희한테 돌아왔습니다. 봄을 보내면서 그동안 겨우내 이제 비축해둔 뱃살 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맛없는 다이어트 이제 굶는 다이어트 그만하시고
비타샵 블랙 스무디와 그린 스무디로 맛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 스무디 당류는 겨우 2g인데 단백질은 한 포에 19g이 들어있습니다. 한 포에.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 함유량이 무려 하루 권장량의 220%입니다. 게다가 고소 달달한 검은 콩 서리태 맛입니다. 우유와 두유 섞어서 마시면 약 200에서 400kcal로 한 포만 마셔도 다음 끼니까지 음식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린 스무디는 익히지 않은 동결 건조 채소와 과일이 들어있습니다. 채소 특유의 건강한 향이 나기 때문에 텁텁한 맛이 아닌 상쾌한 채소 그대로의 맛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중에는 먹는 양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식이섬유 섭취도 부족해서 배출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요. 블랙 스무디와 그린 스무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그럴 걱정을 덜어줍니다. 김용미다 금은 다이어트 시즌을 맞이해서 증정 행사 중인데 블랙 한 박스 15포 결제 때에는 2포 더 드립니다. 6,000원 상당입니다. 블랙 2박스 30포를 결제할 때에는 5포를 더 드려요. 이게 한 15,000원 되는데 자 여러분 대단한 증정 행사 아니겠습니까? 또 그린 스무디 같은 경우 한 박스 15포 구입할 때는 2포를 더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6,000원 상당이고요. 2박스를 구입할 때 이제 한 달치를 구입하면요. 한 달치가 아니구나. 30포면은 이게 하루 3끼씩 드시면 열흘 치네요. 예. 이럴 땐 8포를 더 드립니다. 24,000원 상당입니다. 그린 스무디 40포 벌크 구입 때에는 12포를 더 드립니다. 36,000원 상당입니다. 네. 자, 그린 스무디는 쉐이크통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보트를 꼭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배송은 우체국 택배로 낮 3시 전에 주문할 때는 당일 발송합니다. 자, 본 이벤트는 5월 10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에 윤석열이가 이제 취임하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자, 5월 10일까지고요. 조기 품절이 예상되니까 빠른 구매 바라겠습니다. 왜 안 드세요?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이거 모르시는구나. 여기 저 일단 열고 여기다 열고 이제 포를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예. 예. 그걸 모르세요? 아니 정치를 잘하는 분이 왜 이걸 모릅니까? 빡빡할 것 같은데? 예? 단어예요? 아니야. 괜찮아. 자, 엄청난데 양이? 왜 이렇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요 이거. 예. 자, 처음에 딱 먹으면 좀 짭짤합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한 끼 식사 대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간식으로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한 끼가 돼요. 예. 제가 점심을 안 먹었더니 예. 자, 계속 흔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 섞였다 싶을 때는 한번 드셔보십시오. 양이 엄청난데 이거. 이게 무슨 생식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식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네. 예. 달지는 않고 음. 그 콩이나 이런 지금 견과류가 씹혀요. 그럼 씹는 맛이 또 있어요. 맛있네. 이거 채소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예? 채소들이 많이 갈아서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사과 많이 들어가요. 뭐 사과도 들어가고 네. 배, 모과, 표고버섯, 꾸치뽕 나뭇잎, 오미자, 홍화씨 그리고 딸기도 들어갔네. 딸기. 예. 배가 벌떡 일어나겠는데요. 그럼 다 들어갔어요. 소고기는 안 들어갔구나. 예. 안철수도 좋아할. 예. 소고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고기 들어가면 또 안철수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봤더니 소고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그런 개똥볼을 차냐, 안철수. 어? 평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너희가 무슨 소고기냐? 그렇지. 이런 게 이제 멘탈리티로 굳어져 있는 거야, 이게. 네가 무슨 가난하면 돼지고기나 먹어야지 소고기를 왜 먹어?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야, 우리 철수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민주당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골 때렸겠네요. 그 인간. 응? 앉아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문 대통령한테는 드세게 나왔던 사람이 이렇게 윤석열 앞에서 이제 어린 양 같이 이렇게 순수합니까? 그러니까요. 맞을까봐? 맞을까봐 그래 맞아. 사람이 좋아 보여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무서울 사람들한테는 무서울 것 같으면은 찍소리도 못 합니다. 바로 굴복을 해요. 원래 그 지도자가 인자가 3개 있어야 된다잖아요. 참을인, 어질인, 네. 잔인할인.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잔인할인이 없는 거야. 네. 전 저것도 있습니다. 잔인할인도 있고요. 똥인도 있습니다. 네. 인분인가? 예, 하여튼 뭐 더러워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개기는 놈들한테는 좀 더럽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이거 인격 수양을 해야 되는데. 예. 자 이번에 또 있습니다. 이거 드셔야 됩니다. 이제 산삼 순백 형님 이거 드셔야 돼. 예. 자 기존 상품 산삼진 99가 더욱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산삼진 99는 99% 산삼과 1% 인삼 열매로 이루어졌지만 산삼 순백은 100% 순수 산삼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산삼 순백은 타 지역에 비해서 게르마늄이 4배에서 5배나 많은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농약 비교 없이 비바람과 이슬을 맞으면서 자란 7년근 산양 산삼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삼이 건강하고 약성이 뛰어납니다. 네, 그래요. 산양 산삼이라고 모두 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건 아닙니다. 산삼 순백은 FDA 승인 유기농 산양 산삼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지금 1+1 이벤트로 2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병 6,000원에 지리산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산양 산삼의 기운을 흡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 부모님, 은사님, 주변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분들께도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진을 구매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추가 선물도 드립니다. 바로 산삼 침 향환인데요. 산양삼 침 향환 발음 어렵다니까. 어렵습니다. 산양삼 침 향환은 전통 침 향환 원료 배합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더해서 7년근 산양산삼 20%를 함유한 프리미엄급 침 향환입니다. 네, 면역력 향상에 정말 좋고 산삼 순백도 만나시고 네, 원기 회복에 도움되는 산삼 침 향환은 덤으로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다. 검입니다. 거의 뭐 경찰청 창차면서 창살이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어려워 이 말이죠. 네, 침 향환. 네. 어우 뭐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럼 네. 건강하셔야지. 네. 자, 그래요. 여러분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자, 그 검경 수사권 완성.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 완성 단계입니다.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정치도 좀 달라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조금 아쉽죠. 이 2개 남겨둔 것도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 경제 중에서 부패 경제 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또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또 뭐 이상한 짓을 할까 봐 좀 우려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일단락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 6, 70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 더 줄까요? 80점 줄까요? 아니요, 뭐 사실 뭐 검찰이 반발하는 거 보니까 잘한 나쁘지 않은 거지. 법이었죠. 잘한 거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 까부는 검찰 좀 혼 좀 내준다는 뭐 그런 맥락이 제일 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사건 사고들이 되게 좀 지능화되고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좀 선진 사법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 같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중재안 뭐 수정안, 중재안, 뭐 합의안 이렇게 막 여러 개 바뀌면서 조금 이제 원안에 많이 못 미치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제 좀 만족을 하고 빨리 또 이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저기 이 수박들을 좀 정리하시면은 이런 더러운 꼴 안 봅니다. 우리 저 박병석 의장님은 다음에 안 나오시겠죠? 국회의장을 하셨는데 뭐 나오겠어요? 근데 그만하시는 걸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차기 국회의장 누가 될까요? 지금 6선은 없고요. 5선들이 한 몇 명 됩니다. 김진표, 서른, 이상민, 안민석, 조정식, 변재일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선들이 우상호, 지금 뭐 윤호중, 뭐 등등등 좀 있고요. 김상희. 가장 의지가 있는 사람이 김진표 의원인 것 같은데. 변재일 의원님도 의지가 있으시대요. 아, 그래요? 네. 의지는 있는데 표는 없으신 걸로. 안민석 의원님은 나갈 생각 없습니까? 가장 그래도 개혁적인 것 같은데. 웬일로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십니까? 네? 떨어져가지고 경기도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약간 상심이 크시겠어요. 아니 국회의장이라도 해야지. 아니 뭐 별 특별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개딸들하고 당원들이 이제 안민석 의원 국회의장 시켜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좋지. 좀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열심히 해봐. 그러면 다음에 무슨 더 하시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어느샌가 5선이 되셨더라고요. 오산에 5선. 오산에 네, 5선. 네. 네. 경기도지사가 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없는 직업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염태영 시장님 그 지지도 나오는 거 보면서 놀란 게,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당의 주류가 아니었다. 본인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인터뷰 쭉 보면은 자기가 당에서 비주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힘든 길을 걸어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보니까 비주류셨더라고. 한 번도 주류에 속하지 않으시고. 누구게? 안민석. 그렇죠. 그 양반이 뭐 최고위원 나가봤습니까? 원내대표 나갔습니까? 네. 너무 안 나셔서. 그러니까 좀 하셨어야 돼. 저는 우리 당의 주류 비주류 문제보다 개혁파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개혁파가 2002년에 천신정 이후로 개혁파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그 이후에 그분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비판이 따릅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동교동계 해체하고 국정 쇄신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신 사람들이에요. 집권당 대통령 앞에서. 그 정도로 강성이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겼는데 당 깨고 나와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그런 정말 그분들 표현들하면 피를 철철 흘리는 개혁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그 뒤로 있었던 것,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 고루한 정당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좀 피를 철철 흘리는 개혁파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회의장 문제도 과거에 중재하고 뭐 어른 노릇하는 국회의장이 아니고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저는 의회 정부, 의회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뭐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주도해서 입법을 주도해가면서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의회 정부의 수장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이 돌파력이 있는 국회의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정치인들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앞질러 나갔다가 자기만 다 이제 뒤집어쓰고 그렇죠. 완전히 뭐 뒷감당 다 해야 되고.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기회주의자만 양산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또 이 패미들의 말 잘못해봐 너 한마디라도 우리 열받게 하는 얘기해봐 너희들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정말 빨간 펜 선생님 같은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 이거 사실 진짜 용기를 낸다는 것 자체가 또 그런 정치인을 희화화시킵니다. 막 공격도 하고 희화화도 시키고 그래서 그렇죠.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려요. 그 의원들 사이에 정봉주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BBK 때 정봉주 의원이 정동영계도 아니었어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네가 총 맞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서면 총 맞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나서려고 하는 흐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흐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왜 두려워요?
무속이라든가 뭐 대형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는 이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효과인데 저는 이 윤석열 효과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끝내야 된다. 그 이야기 뭐냐면 개헌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기 이재명 후보도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를 끌고 나가려면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돌격형 국회의장, 개혁적인 국회의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장은 좀 제3지대에 있는 사람처럼 인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그 박병석 국회의장 이 발언자 분석 빅데이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박병석 발언자 분석이요. 그 300만 조회수 가까이 나왔어요. 버즈량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버즈량이 많았나 했더니 그 외교 그때 이제 외유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버즈량이 완전히 폭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 버즈량과 관련해서 긍부정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부정어가 86%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은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은 에이, 왜 주로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욕을 했겠지. 저쪽도 욕을 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긴 했겠지만. 양쪽에서 다 욕 먹었어요. 아니 저기 법안을 처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외국 나간다는 그 보도가 누구를 폭발시켰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 불러준 거대로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이제 합의안을 만드는 데서 노력은 했지만 양쪽에서 욕을 다 먹은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이제 의회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의회 민주주의라는 걸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뜻 모르고 오용해서 쓰고 있어요. 타협하는 걸 의회 민주주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의회 민주주의는 뭔가 하면요. 거리투쟁, 흔히 하는 무제한적 갈등이라든가 이 흔히 뭐 거리에서 막 화염병 던지고 돌 쏘고 하는 이런 투쟁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투쟁들을 제도권 국회로 갖고 온다. 이게 의회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타협한다. 이렇게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국회의장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타협해야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수파들의 의견이 적당하다고 절차와 형식을 갖췄을 때는 그 통과시켜 주는 거 그게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저기 우리 병석이 형 참 DJ 덕으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중앙일보 기자 출신. 그 뭐 아마 낙연이 형도 비슷한 때. DJ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민주당 출입 기자라든지, 뭐 고양이 호남이라든지, 고양이 호남이지만 실상은 뭐 완전히 저쪽 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강봉균 이런 사람들. 이게 16대 때 뉴 DJ 플랜 만들면서 이제 중경회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이게 이제 전문가 그룹들. 그 전에 이제 투쟁만 하던 야당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들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해서 데리고 왔던 게 이제 작고하셨던 김호석 의원, 정봉구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 이분도 그때 들어오셨을 거예요. 강봉균. 예. 박병석 의원. 네. 그때 이제 전문가 그룹들을 많이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저 연구를 전문가 하셨죠. 무슨 박병석이가 무슨 전문가야? 언론. 여행 전문가면 모르는데. 아니 그래도 DJ 대통령은 보면은 어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전문가를 계속 영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지도자가 얼마만큼 카리스마가 있냐. 그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카리스마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지멋대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그 박병석의 우리 본색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은 정말 뭐 수위 많은 그 이쪽 사람 아닌 사람들을 데려올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양반은 자기가 리더로서 끌고 갈 카리스마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로 만들어 버린다고. 근데 여기는 너무 탕평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왔다가 윤석열을 끌어오고 저기 누구야? 저기 김 누구지? 그 종로국회의원 누구지? 최재형이를 데려오고 그 저 이주열이를 또 쓰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그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 DJ 대통령 약간 전기 같은 영화인데, 근데 그 DJ 대통령이 정치라는 과정에서 그 참모를 만나는데 참모 중에서 굉장히 유능한 그 누구라고? 엄창록. 이성균 역할. 네, 이성균이 했던 그 사람을 이제 결국엔 쳐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상당히 선진적인 어떤 마케팅적 기법으로 표를 확장하는 데 도움은 줬지만 너무 그 공작 정치. 공작에 준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DJ가 이제 젊을 때 정치할 때 그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고 자네와 나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쳐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되게 진짜 정말 리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참모를 어떻게 유능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리더의 첫 번째 덕목 같고, 두 번째는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키워내는 정치인으로 만들어내는 그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 두 가지가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아마 이 DJ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에서 지금 그 명맥이 좀 끊긴 느낌이에요. 지금 자꾸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냥 자리 주고 앉혀가지고 어떤 위기만 잠깐 모면하고 또 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참모들을 중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원칙이 없고 그냥 나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갖고 막 뭐 공천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아니 저 민주당이 그 동안에 왔던 혁신안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인상비평으로 그 참신한 후보를 날리고 이길 후보를 날리는 이런 정치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2002년 전신정, 2004년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때 창당 이후 민주당 혁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게 치고 올라오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천신정도 다 치고 올라왔고. 예. 그러니까 지금 당 안에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제주 을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젊은 50대 젊은이들이 50대 젊은이 그런 50대 젊은이들이 그 언론 경험도 있고 정치에서 좀 실패를 해본 경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치고 나가야 돼요. 다음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좀 다들 좀 도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이제 철험회가 네.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이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좀 개혁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좀 더 뭐 붙여야 될 것은 이분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권력 지향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어떤 여론을 만드는 이게 좀 탁월하지가 못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표대를 가지고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는 가는데 이걸 이제 이게 여론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국회의원 당선되는 순간 나는 꿈이 대통령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정치하지. 나는 지역구에서 뺑뺑이 돌면서 도로 닦고 다리 놓는 예산 닦아와서 지역구 사선할래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저는 뭐 큰일을 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언론 프렌들리해져야 되고 지금 언론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유튜브도 좀 프렌들리 하셔가지고 작은 데라도 막 나가 주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근데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나 공론의 영역이 지금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민주당이 야당할 때나 또 DJ 계실 때나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여기가 이쪽이 완전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은 그 영역이 완전히 이제 야당을 하니까 앞으로 잘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그 정경심 교수, 김경수 지사 사면을 좀 하시면 안 되나? 그러게요, 참. 근데 저기 못한 현실적 이유가 뭔가요? 아니 뭐 이제 5월 10일이면은 이제 그만두시는데 다음 선거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참 표현해도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떤 점에서? 여론 관리 이런 거를 정권 초기부터 끝까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런 여론 관리에 너무 집착하신다. 뭐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여론 관리 때문에. 예. 이 사면권 문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입법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쓰면 좋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갈등의 양축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는데 한 사람은 멸문지화가 되고 가족들이 감옥에 있는 상황. 이거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안 좋다. 그렇지. 풀어주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검찰의 윤석열의 그런 그 아주 그 해괴망측한 그런 폭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라는 정권을 내주는 입장이지만 마지막 그 마침표는 좀 찍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는 정경심 교수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다시 이제 참 만시창이가 됐지만은 해후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윤석열의 그 짓은 잘못된 짓이다라는 분명한 역사적 마침표 이런 것들은 찍어주실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야야 그거 저 형기 다 살아라 이렇게 나오신다면은 이건 정말 너무 이거는 정말 가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자면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이 사면되는 과정에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라도. 근데 정경심 교수는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면권을 행사해 주셨더라면 참 아니 좋았지 뭐 않겠나 아직도 남아 아쉽거든요. 있으니까 네. 보죠. 뭐 언론이 안 한다고 했을 뿐이지 뭐 실제로 안 할지는 좀 이제 건강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싹도 전부 다 사면을 하시면 뭐 그때 사면 하실 걸 기대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면은 아유 저는 그건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한 번씩 그 뭐그 원칙이면 박근혜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짜증도 나는 게 예. 아이고 뭐 정권 넘어가는데 그 지지율 높으셔서 뭐 하냐고 그 지지율 뭐하러 가지고 계시냐고 사면 시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지지율 욕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 묻어나는 마당에 누가 욕을 해 그걸 갖고. 그러게요. 그렇죠. 아 이거 참. 그 지지율 때문이라면 더 실망입니다. 아니 지지율이 뭐 아니 정권을 내줬는데 지지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지지율이에요. 여론이 나쁘다는 건 사실은 지지율이에요. 근데 사면권은 여론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 아니 그거 한다고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난 안 떨어진다고 봐요. 떨어져도 좀 떨어지면 이제, 어때요? 네, 마무리 이제 임기가 다 끝났는데. 네. 아이고 참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가 또 누구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좀 고충을 겪었습니까? 사실은 이 결국 선거 때 그렇게 그 지지자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김경수 지사는 자기 선거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예요. 그 자기 그 드루킹이라는 그런 아주 정말 철딱선이 없는 그 자들 그래도 등 돌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좀 대해준 건데 대화도 해준 건데 그것 때문에 엮인 사람이면은 아이고 난 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감옥 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안희정 씨 감옥 갈 때 그때 대선 자금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가만히 있어도 되시는데 그 양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하고 안희정은 정치적 동업자다. 그렇죠. 저는 그 처음에는 아니 굳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나 봤는데 의리더만 진짜 의리야. 그게 대통령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것도 얼마나 욕 먹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욕 많이 먹었죠. 뭐 하는 거지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정치인이 자기 측근들 안 챙기면 의리 없다고 하고 측근들만 챙기면 또 균형감 없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의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슬퍼요. 네, 슬프고 하여튼 뭐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선처를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예. 아니 뭐 박근혜도 했는데 뭐 아니 박근혜가 뭐 건강 때문에 건강 안 좋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그리고 지금 박근혜 잘 돌아다니잖아요. 아니 지금 뭐 취임식 참석하려고 지금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신다잖아요. 그래요. 예. 참. 아니 감옥에 있는 게 좋진 않죠. 그런데 또 형을 많이 살았어요. 또 정경심 교수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가석방 요건 돼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 박근혜는 벌금도 깎아준 게 아니라 벌금을 완전히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18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인사청문회 지금 뭐 몰아서 하고 있는데
야, 이건 뭐 한 명 한 명이 다 낙마 사유가 돼요. 어?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인간들만 골라서 모아가지고 세웠는지 싶을 정도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사의 원칙이 첫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과 친한 사람, 나머지는 추천 들어온 사람 대충 이랬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니까 추천 들어온 사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선자가 직접 챙긴 사람이 정호연, 한동훈, 그다음에 누구죠? 이상민 세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주위에서 추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비정치인들 또 정치인을 또 그렇게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쭉 데리고 왔는데 이 또 나머지 추천받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는 생각지 않고 하고 싶은 욕망만 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난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야, 정호영은 40년 지기 맞네, 친구. 본인이 직접 픽업을 픽했으면. 근데 지금 이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태도가 당당해. 제일 지금 문제가 많은데. 친구니까. 그래서 아가페라고 한다면서요.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아가페. 최재성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최재성 의원이었어요? 최재성 의원이 한 말이에요. 예, 아가페. 뭐 그 김인철은 결국 그 저걸로 낙마를 했습니다. 저 풀브라이트.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뭐야 룸살롱도 아니고 뭐지? 방석집. 방석집이야. 네. 너무. 네. 방석집이 전 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지식인가 봐도 소상이 안 나왔다. 옛날에 이제 요정 정치 이럴 때 나오는 그치. 요정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룸사롱은 좀 한참 뒤에 얘기인가 봐요. 저 의자 같은 거라면 그는 이제 아예 그 의자가 없는 바닥에 앉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방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야, 근데 그 논문 심사를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방석집을 즐겨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돈을 지가 냈겠어요? 학교 심사 받는 학생이 냈겠죠. 학생이 냈겠지. 야, 학생이 그런데 모시고 갈 정도면 진짜. 저기 그 여종업원들은 뭐 벗기고 막 만지고 뭐 그런데요. 방석집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인데 그런 사람이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향응을 대접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인간도 아닌 거지. 그거는 그냥 학부생들이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박사학위 심사할 때. 아, 박사.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석훈 교수님이라고 저기 우리 유명한 진보 88. 자, 이 양반 말씀은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교통비 포함해서 박사 수업 비용이 비슷하다. 비행기값 포함해서. 왜냐? 한국에서 박사가 될 때는 비용이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학비만 내면 되는데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교수한테 잘 모셔야 되고. 야, 참 이런 인간들이 부활했습니다. 일단은 요즘. 그 김인철 저기가 박사학위 준 사람들 리스트부터 먼저 좀 짜봐야 되겠는데. 아니 다 물어보면은 뭐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김인철 씨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 이걸로 사퇴까지 했으니 이 정호연 씨인가 이분은 이 정도면은 벌써 한 서너 번 사퇴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뭐 거의 배째라예요, 배째라. 뭐 또 언지를 받았겠지. 그냥 버티라고. 예. 이렇게 모렴치한 인간들이. 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본업이 공무원인지 본업이 김현장인지 헷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은 어떻게 민주당에서 그 낙마시키겠죠. 장마시키겠죠. 예. 저는 김현장 문제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서 한번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 삼성 이슈가 재벌 개혁 문제로 핵심적으로 떠올랐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한덕수 총리가 삼성에 근무하다가 정부 갔다가 삼성에 근무하다가 정부 갔다. 그럼 지금 국민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해서 한덕수 아웃시키면은 윤석열이가 어떻게든 이제 시작할 겁니다. 공안 정국으로. 공안 정국으로. 네. 예.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슬프고, 예, 이를 악물어야 될 것 같아요. 6월 선거에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긴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이제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아주 엄청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이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관심이 애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도 했던 거고 그랬던 건데 결국은 이제 당선인과
한동훈 지명자. 당선인도 아니고요. 한동훈이라고. 한동훈이죠, 한동훈이라고 봐요. 예. 한동훈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전화하면서 이게 발단이 된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부글부글 한답니다. 흔히 하는 표현에도 당신네들은 쓰지 않아. 그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정당이라든가 여의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힘을 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하고 MB랑 있답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인사 스타일이 정치는 싫어했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국민의힘 이 오래된 주류들이 앞장서서 방어해 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죠.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이 무서운 거죠. 정권 초창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큰 여론의 저항을 만난다든지 정권이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다 이제 어떤 상황이 올지 하는 모르죠. 거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그 광우병 촛불 겪으면서 친박으로 확 쏠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대로 만약에 2년 후 총선을 맞게 된다. 이제 2년이 지나는 겁니다. 집권하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선거. 그때도 민주당이 죽을 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174석이다 보니까 그 의석수는 유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유지 안 해도 돼요. 150석만 유지해도 되는 거. 지난번에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얻었어. 근데 어떻게 뭐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 국민의힘이?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수당 되기는 어렵고. 근데 아마 이제 윤석열 정당으로 뭐 창당을 하든지 정계 개편을 시도는 하겠죠. 도리어 그 국민의힘에서 분당 사태가 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 의미의 분당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내부에 저항감이 벌써 존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어떻게 이준석이는 뭐 그냥 잘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열심히 딸랑딸랑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보고 별의 순간이 온다고 했어요. 야, 참 한동훈하고 밀착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뭐 애를 많이 쓰네. 근데 그 팽당하는 순간 이제 이준석도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길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애초에 얘기했던 지구를 떠나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예, 아유 참. 민주당 다음 공천이 매우 중요한데 공천이 되려면은 이제 좋은 공천이 되려면 2년 정도 당 대표를 할 수 있는 8월에 뽑는 당 대표가 좋은 당 대표여야 합니다. 그 야당 당 대표는 관리형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야당 당 대표를 관리형이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야당 당 대표는 대권 주자가 해야지만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생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